미래를 여는 과학적 통찰. 안녕하세요. ICT 지식 콘서트의 신미림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요즘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자율주행차는 우리의 일상 속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보다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현실로 다가설 때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점을 조금 내포하고 있다. 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전반 부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좀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많이 나오는 게 AI죠. 근데 AI의 핵심은 뭐냐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AI가 잘 작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잘 작동되려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가 많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죠? 어디다가 담아놔야겠죠. 그 빅데이터를 담는 기술이 뭐냐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기술과 기술 관계를 좀 연결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생성해야지 우리가 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게 사물 인터넷 IoT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계속 연결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릇에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5G, 우리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5G라는 기술이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딜리버리하는 기술입니다. 전달하는 기술. 지금 보시면 다 이게 지금 기술들이 각계가 아니라 연결돼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드시죠?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이 뭐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그 6개의 기술은 뭔가 우리가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인데 이 혁신 기술은 사실은 추가적인 기술이지 그것 때문에 산업이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산업을 혁신 기술을 넣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신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운전에 대한 패턴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죠. 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율자동차는 이 3가지를 기계가 할 수 있게 또는 머신이 할 수 있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센서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비전 센서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하겠죠.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게 센서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뭔가 칩 같은 것도 좀 들어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센서도 있지만 그 센서에서 들어온 값을 처리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계산해 주는 게 프로세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작하다라는 건요. 우리가 이미 겪었는데 요즘에 이제 차를 사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인 체인지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화돼 있고. 그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은 자동차 회사 또는 부품 회사들이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핵심 기술이죠.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은 아까 보셨지만 제가 6개라는 혁신 기술이 모두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혁신 기술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를 조금 더 요즘 딥러닝 때문에 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인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한 단계 더 딥하게 본다면 혁신 기술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법규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안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안전에는 법 규제, 인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과의 사회적 수용성, 그 다음에 사고라는 게 나면은 책임을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책임 소재,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자동차를 10대만 할 게 아니라 100만 대, 1000만 대까지 갈 거니까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이게 점점점 많아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그런 확장성까지 고려하는 분야를 제가 총체적으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율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혁신이라는 게 꼭 있어야겠지만 이 안전이라는 거와 균형추를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은 산업으로 성공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죠? 메가 트렌드를 살펴봐야 됩니다. 메가 트렌드에 의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안전이 다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지 트렌드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가 아까 초연결이라는 말은 자동차에서는 커넥티드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서비스, 커넥티드 모빌리티 이런 말을 쓰는데 결국은 우리가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던 플랫폼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를 플랫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플레이어와 기존의 플레이어와의 굉장히 그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 많이 나오겠지만 카쉐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버라는 회사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래서 이런 공유라는 개념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문화로서 다가서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핏도 있지만 문화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차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와닿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 알지만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한 기업이 다 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협력이라는 어떤 철학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거를 완성해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가 트렌드 잠깐 한번 사회적 메가 트렌드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이동성의 평등인데 이 이동성의 평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 운전자인데요.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아실 내용이고요. 그 얘기는 곧 우리도 곧 다 노령 운전자가 될 거고요. 그런데 아까 교통사고가 준다고는 했는데 유일하게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죠? 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규제로 생각한다면 운전을 못하게 해야겠죠. 어떻게 그에 동의하세요? 그 65세부터 저희가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35년간을 운전 안 하면서 살아야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동성의 평등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될까요? 기술의 도움으로 극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터넷 세대라고 하는데 보통 18세에서 한 32세, 뭐 20대, 30대가 되는데 20대, 30대의 패턴을 보면 어떠냐면은 이동을 잘 안 합니다.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쇼핑을 다 뭘로 할까요? 스마트폰으로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늘어날까요? 물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배달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다니는 거는 점점 줄어들지만 생활의 패턴이 다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다니는 트럭이나 이 배송에 대한 물류에 대한 증가량이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됐든 스타트업 컴퍼니가 새로운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분야에 적용하겠다고 많이 얘기할까요? 우리 회사가 가치 있다고 얘기하려면 물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시면 잘 모르는 회사더라도 자율주행에 어떤 걸 했다라고 보시면 맥주를 날랐다, 화장품을 날랐다, 뭐 이런 형태로 또는 음식을 배달했다, 이런 식으로 물류에 관련된 걸 할 수 있다라고 서비스를 계속 홍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 메가 트렌드를 잘 이해하면 신산업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우버, 공유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신산업이 뭐냐면 모빌리티 온 디맨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차를 호출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온다면 뭐가 필요가 없을까요? 우선 주차장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우선은 주차장을 깊게 파죠. 그 다음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설계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미리 예약만 하면 내 앞에 딱 차가 서 있어요. 그리고 타서 움직일 수 있다면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부터는 차가 어떻게 되냐면 취미예요. 내가 막 가속도 하고 싶고 그 차에 대한 묘미를 하고 싶으면 그거 그 사람은 차를 사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동의 목적이란 거와 주행의 목적은 사실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곧 오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나의 프로덕트로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차를 만드는 회사는 그게 최종적인 프로덕트죠. 그렇지만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면 지금과 같이 모빌리티 온 디맨드와 같은 서비스를 관점으로 본다면 이 차가 다시 뭐가 될 수 있죠? 모빌리티 온 디맨드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신산업을 만들기 위한 다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시장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율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율자동차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파지티브한 형태로 얘기합니다. 파지티브한 형태라는 건 뭐냐면 저기 보시는 것 같이 1단계는 페달을 안 써도 차가 갈 수 있다. 2단계는 손도 안 써도 갈 수 있다. 3단계는 앞에 시선을 안 봐도 될 수 있다. 4단계에 대한 기능은 내가 사고 위험이 있어도 얘가 알아서 피한다. 그 다음에 5단계의 자율주행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기능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사실 조금 전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단계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3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 차가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100%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일반인한테 설명할 때는 기능 위주로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거나 엔지니어들끼리 얘기할 때는 사실은 네거티브 형태로 얘기하는데 그 네거티브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인지해내야 된다. 자, 그다음 4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충돌 위험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완전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베스트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 사고를 최소화시킬 거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내라가 사실은 자율주행 레벨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좀 예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트럭에다가
보질 못하고 가서 충돌을 해서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면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동차가 레벨 3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흰 트럭을 봤다라는 게 데이터로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남겨져 있지 않으면은 제조사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테슬라가 이 차를 팔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동차는 레벨 1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 1하고 2는 뭐냐면 다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운전자가 100% 보고 100%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봤는데 찍히진 않았어요. 즉 센서가 이 트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조사의 일정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레벨 1 자동차이기 때문에 제조사의 책임이 있지 않다라고 판명을 했고, 당연히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겠죠. 손해배상을 하지만 그거에 미국은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그런 징벌적으로 더 회사가 더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처벌은 없는 형태로 판결이 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술자가 개발자가 100%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에 대한 잘못 또는 손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나갈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제를 준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텔이 산출을 한 건데 자동차 한 대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데이터가 4테라바이트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한 대가 생산하는 게 4테라바이트인데 이게 100만 대, 1000만 대 이러면 이 생산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 저장하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산업이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갖고 돈을 벌 수 없다면 이 데이터만 계속 저장하는 건 사실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이 얼마나 운전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AI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보다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율자동차를 도입하려는 거는요. 인간이 사망사고 낸 거의 94%가 사람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기계화를 시킨다면 그 오류는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냐면요. 지금 제가 보시는 자료와 같이 미국 자료입니다만 사람이 한 명 죽는데 차가 이동하는 거리가 1억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1억 마일이라는 거리가 뭐냐면 지구와 태양 거리보다도 멉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요.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도 충돌을 잘 회피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운전을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간이 못할 때가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은 AI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잘할 수 있다지만 인간이 얼마나 잘하는 분야도 인공지능이 다 잘할 수 있느냐 이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자동차가 잘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전체를 다 준비해서 자율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AI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정해서 그 분야의 자율자동차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게 할 거냐 이러한 어떤 접근 방법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억 마일을 우리가 차로 뛸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지금 구글이 주행 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320만 마일 정도입니다. 아까 1억만 마일을 가려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아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이 지금 다가오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실도로 영상 같은데 이게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상화해서 차가 실제 도로를 뛰지 않지만 위험한 상황을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많은 뭐 발표들이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본다면 자율자동차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혁신 기술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됐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율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소개되고 이 사회에 안전하게 장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떠냐면 안전이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현실로 다가설 때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점을 조금 내포하고 있다. 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자율자동차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도구로서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지만 이것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로 확장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자율자동차가 갖는 의미,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유익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곧 상용화될 거라는 사실이 새삼 좀 놀랍게 느껴졌는데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편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차를 타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편의적인 기능도 있고요. 사실은 더 큰 거는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고령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이동을 함으로써 노년에도 굉장히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ICT 지식 콘서트는 다음 주에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